외부 효과 갈게요. 교재는 241쪽, 합격서 81쪽. 외부 효과라고 할 때 저 외부 효과의 외부는 무엇의 외부를 의미하는 걸까요? 1번 시장의 밖, 2번 창밖. 뭐의 외부예요? 네, 시장의 외부. 그래서 여기서 외부는 시장의 외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외부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를 들면 갑이란 사람이 있고 이제 을이란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거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거래 당사자예요. 근데 거래는 어디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시장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을은, 갑과 을은 이렇게 시장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데 병은 지금 시장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이걸 외부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갑과 을의 행위가 병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걸 외부 효과라 그래요. 근데 이 영향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유리한 영향이면 플러스게요, 마이너스게요? 플러스를 우리 한자 문화권이니까 정의 외부 효과 혹은 외부 경제라고 부르고, 불리한 영향은 부, 따라서 부의 외부 효과를 해로운 외부 효과니까 외부 불경제라고 불러요. 경제자가 붙는 건 유리하고 불경제자가 붙는 건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이 둘이 아니라 제3자 항상 잊지 말게. 그리고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지도 않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말 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다. 그 다음에 의도하지 않은 이다.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지도 않은 이다. 잊지 마세요. 이때 대가를 받지도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말은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부동산의 특성 중, 부동산의 특성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부동성 인접성과 관련이 있어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옮기면 되는데 옮길 수 없는 건 부동성이고, 인접성 때문에 옆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인접성은 옆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성 인접성과 관련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이며 의도하지 않은 이고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받지 않았다는 얘기.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이로운 외부 효과일 때 정외부 효과, 외부 경제에 이렇게 경제가 붙는 거라고 그랬어요. 해로운 외부 효과일 때는 부의 외부 효과이고 외부 불경제에 이렇게 붙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외부 효과는 혜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혜택. 그리고 그 혜택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는 손해란 말이 나와요. 손해나 피해, 이런 손해란 말이 나와요. 손해를 입혔으니까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부의 외부 효과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그 물건의 생산비가 1,000원이래요. 그러면 그 기업이 물건을 만들 때 생산비가 1,000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사적 비용이라 그래요. 기업의 생산비. 공장에서 물건 만들 때 그 물건의 생산비. 근데 공장에서 저 물건을 만들면서 공해가 방출됐대요. 그 공해를 제거하는 비용이 50원이래요.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란 말이 있어요. 사회적 비용은 뭔 말이냐면 저 기업의 생산비인 사적 비용에다가 공해 제거 비용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0원이고 이게 50원이니까 1,05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질문이요.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하고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거예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이 더 작은 거지. 그래서 사적 비용이 더 작기 때문에 사적 비용은 1,000원이고 사회적 비용은 1,050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요. 사적 비용이 더 작아. 그러면 이 말은 이 기업은 자기는 혜택을 누리면서 자기의 만족은 크겠지만 사회 전체 만족은 작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만족은 커요. 사적 편익은 개인의 만족. 정확하게 말하면 효용은 만족인데 이것을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 편익이에요. 그래서 편익은 효용을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을 편익이라 부른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의 높이는 편익을 나타낸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이게 편익을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편익 곡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념할 것은 이 기업의 경우에 부의 효과는 1,050원을 기준으로 생산량을 한다면 10개를 만든다 합시다. 근데 이 기업은 실은 1,000원이 생산비네. 사회 전체의 생산비는 1,050원이고 1,050원 기준으로는 10개 만들어야 정상인데 이 기업의 생산비가 1,000원이라면
1,05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많이 만들까 적게 만들까? 많이 만들겠죠. 12개 나와요. 적정량이 10개인데 생산비가 적어서 12개가 나온다고. 12개가 나오면 과다 생산이에요? 과소 생산이에요? 적정량보다 과다 생산한다고. 그래서 시장이 실패하는 거예요. 과다 생산을 과대 생산해도 괜찮고 과잉 생산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 이제 정의의 비효과로 가봐요. 정의의 비효과는 이런 거예요. 이 기업이 영화를 찍은 거야. 어느 지역에서. 그런데 영화가 대박 났어. 그래서 벌어들인 수익이 500억이래. 사적 편익 500억이에요. 근데 영화가 대박 나는 바람에 그 지역이 관광지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000억이래. 그러면 사회적 편익은 1,000억이에요. 그 지역이 이렇게 주변시설이 숙박시설이나 식당 등의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000억이라네요. 그럼 사적 편익 500억, 사회적 편익 1,000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이 기업이 돈을 들여서 세트장도 만들고 영화를 찍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비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10개가 적정량인데 사적 비용이 아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적정량 10개보다 적게 나와요. 8개 나온다고. 과소 생산한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과정들은 잘 모르셔도 정의의 효과는 과소 생산하고 부유의 효과는 과다 생산한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과소 생산하기 때문에 과다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과다 생산하기 때문에 적정보다 가격이 과소 가격이 형성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정의의 효과는 과소 생산하고 부의 효과는 과다 생산한다는 데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부는 이 과소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까닭은 과소 생산이나 과다 생산 때문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적 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써요. 이걸 낮춰서 양쪽을 같게 만들어주면 이 과소 생산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그 기업한테 보조금 주거나 아니면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아니면 법적인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반면에 부유의 효과는 과다 생산인데 이는 사적 비용이 낮아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공해는 얘 때문에 방출된 거니까 얘가 공해 비용을 부담하라는 거죠. 조세를 부과하거나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규제를 강화하는 지역주구제 같은 걸 실시해요. 그래서 이 둘을 맞추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면 사적 비용이 높으니까 얘를 낮추는 정책, 얘는 사적 비용이 낮으니까 높이는 정책을 쓰는 거죠. 정의의 효과는 우리 동네에 있는 게 좋으니까 핀피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 앞마당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내 앞마당에서 좀 해주세요. 얘는 님비. 내 뒷마당에서는 절대 안 돼요. Not in my backyard. 내 동네 우리 뒷마당에서는 절대 안 돼요.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의 효과는 핀피, 부의 효과는 님비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제가 아까 초점 맞춘 거죠. 정의의 효과는 과소 생산하고 부의 효과는 과다 생산한다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정은 소예요, 다예요? 소. 부는 다 똑같이 되니까 정소부대 항상 정소부대는 꼭 기억하십시오. 정소부대는 꼭 기억하십시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리고 여기는 핀피예요. 핀피. 핀피. 네, 핀피. 요거는 님비고요. 근데 핀피 계속 하다 보면은 민비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핀피가 정의의 효과. 아셨죠? 혜택 주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핀피가. 님비는 안 된다는 거야. 부의 효과예요. 그렇게 꼭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가끔가다 냄비라고 읽는 분이 있던데. 님비.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 내용과 함께 코즈 정리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미국의 경제학자 코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코즈라고 하는 사람은 재산권이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고 거래 비용이 없다면, 거래 비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그랬죠? 자, 취득세 거래 비용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등기비도 맞고요. 중개 수수료도 맞고요. 이런 거래 비용이 없다면 정부 개입 없이도 이해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 외부 효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요거예요. 코즈 정리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정부 개입 없이도 이해 당사자 사이에 협상을 통해서 이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원리에 맡기면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코즈 정리. 가볍게 봐주십시오. 자, 문제다 적용하겠습니다. 코드 정리가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저렇게 거기까지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틀린 걸 고르래요. 1번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에 있다. 괜찮죠? 두 번째,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따지는 거고 소비 과정에서 따지는 건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과정과 소비 과정 다 있어요. 세 번째,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자, 이게 불경제니까 정해외부 효과예요, 부해외부 효과예요? 부해외부 효과예요. 부대 맞죠? 따라서 과다 생산되는 거 맞아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에 의도적이니에요, 의도하지 않으니에요? 의도하지 않으니에요. 그 다음에 시장을 통한 거예요, 통하지 않고예요? 통하지 않고. 두 군데가 틀린 거예요. 의도하지 않으니고 시장을 통하지 않고예요. 그래서 다른 경제 주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4번은 틀린 거고요. 좀 이따 보겠지만, 지역주거지에서 보겠지만 토지 이용 행위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는 대표적인, 여러분 어느 지역이 전부 주거 지역인데 연탄 공장이 딱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럴 때 이럴 경우는 연탄 공장을 바깥으로 빼내는 거지. 그리고 주거 지역만 만드는 거예요. 전용 주거 지역이나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용 주거 지역이라 합시다. 양호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그럼 전용 주거 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외부 효과 문제 해결되겠지. 그래서 좀 이따가 지역주거지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볼까요?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의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26회 기출이고 아까 봤던 지문이잖아요. 기출의 지문을 갖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외부 효과는 님비 핀피. 정외부 효과가 핀피. 예, 핀피. 따라서 님비 아니에요. 님비는 부외부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핀피. 따라서 알아두십시오. 세 번째, 인근 지역의 쇼핑몰, 요거는 틀린 거고요.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네. 정외부 효과, 부외부 효과. 정외부 효과죠. 유리한 건 정외부 효과. 네 번째, 부외부 효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맞죠? 5번에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인접지역 간의 토지 이용의 상충으로 인하여 토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제한하는 경우 부외부 효과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다 주거지역이야. 근데 연탄 공장 있는 거.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2번. 정외부 효과가 님비라고 핀피라고? 핀피 아셨죠? 네, 계속 해봐요. 핀피 해봐요. 네, 그게 정외부 효과라고. 아셨죠? 네. 그러니까 외울 때 재밌게 이렇게 좀 해봐요. 네? 이렇게 핀피 하기도 되고. 아셨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토지정책의 수단으로 건너가요. 여러분 토지정책의 수단의 경우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법적인 규제로서 토지용 규제, 직접적 개입,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간접적 개입. 그럼 여러분이 딱 보셨을 때 규제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토지용 규제예요. 그러니까 법률적 행정적 수단이 가미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라? 토지용 규제와 같은 법적인 규제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대표적이냐? 지역주 규제, 건축 규제,
각종 인허가제, 지역주구제의 일환으로 나오는 계획단위 개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토지용 규제 방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직접적 개입은 토지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를 수용한다든가 좀 이따 보겠지만 토지를 값쌀 때 사두는 거예요. 토지 비축, 토지은행제도 또는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해서 공영개발, 개발의 주체가 정부가 되는 거죠. 공공소유제도 정부가 소유하는 거예요.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개발, 이거 말고도 공공임대주택정책 이런 거 다 직접적 개입,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반면에 간접적 개입은요. 부동산 조세, 조세나 보조금이나 금융규제나 근데 조세에 준하는 게 각종 부담금 있죠. 부담금 제도나 협조체계 구축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조세, 금융지원, 보조금, 각종 부담금, 개발 부담금 같은 거 그리고 정보체계 구축이나 협조체계 구축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간접적 개입이에요. 내용 보시면 너무 쉬워요. 그런 내용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갈까요? 지역주구제. 그러면 어디에 속한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지역주구제가 토지용 규제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용도지역제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역지구제는 여러분 어떤 법에서 공법 어떤 법에서 배워요? 첫 번째 법령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와요. 그래서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규제하는 제도인데 이런 식으로 주거용이래. 여기도 주거용이래. 여기도 주거용이고 여기도 주거용이어야 되는데 연탄공장이 있다네요. 그럼 이 연탄공장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정외부 효과예요. 부유회비 효과예요. 부유회비 효과예요. 연탄공장 때문에 다른 지역은 1억 천인데 여기만 집값이 1억이래요. 부유회비 효과예요. 그럼 정부가 토지용 계획을 변경해서 이 지역을 전용 주거지역으로 하기로 했대. 전용 주거지역으로. 그래서 연탄공장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쪽으로 저 공업용 있는 곳으로 가세요. 여기는 주거용만 허용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더니 사장님이 싫어요. 배달도 쉽고 연탄 배달도 쉽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 연탄 공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검어지는 모습 봐도 재밌고 즐겁고 난 여기 있고 싶어요. 그러면 정부는 뭐라 그래?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 이 새끼야 강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빼내. 주거용만 허용하는 거지. 그럼 이 지역은 주거용이 된 거지. 그러면 이제 부유회비 효과가 제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회비 효과 제거됐으니까 이 지역의 수요가 늘어서 1억에서 1억 천이 된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하는 목적은 이런 게 어디에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법률? 힌트 법률인데. 어디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힌트 법률인데. 국토의 그래 국토의 이용이 먼저가 아니야. 국토의 계획이 먼저야.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소위 국토계획법 줄여서 말하면 거기에 나오는 거라고. 그리고 개론에서는 부유회비 효과가 나타날 때 부유회비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기 위함이에요. 또한 여러분 현 세대가 이 좁은 땅을 다 개발해버리면 앞으로 100년 후에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은 어떡하냐고. 그러면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용해버리면 나중에 태어난 후손과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남겨둬야 돼. 지금 세대에 쓸 만큼만 사용하고 지금 입장에서. 물론 토지는 영속성이 있으니까 그때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이 대한민국 모두를 막 그냥 막 철근 콘크리트로 다 뒤엎어버리면 그 당시 나중에 가서 우리 후손들은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겨두고 이게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토지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꾀하는 거예요. 아울러 지역주구제를 실시했네? 그럼 지역주구제 실시하면 연탄공장 없어졌다 그랬죠? 그럼 부유회비 효과가 제거됐겠지. 그러면 주택의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늘어요. 주택의 수요가 늘겠지. 그럼 1억이던 놈이 수요가 늘어서 10% 늘었다 합시다. 1억 천 됐네? 그럼 1억 천으로 올라가게 되면 1,000만 원의 초과임 발생했죠?
초과이익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투자자가 초과이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이 있으니까 그 다음 기업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공급이 늘어가요. 신규 기업에 진입하면서 공급이 늘어. 그럼 공급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신축을 통한 주택의 공급의 증가예요. 신축 과정에서 건축비가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있죠. 건축비가 불변일 수도 있고. 근데 아주 드물긴 하지만 오히려 건축비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대부분의 건축비는 증가해요. 불변이거나. 그럼 공급이 늘면서 주택의 가격은 하락해요. 그럼 올라간 만큼 하락했다면 결국 초과이익은 사라지겠지. 기존 기업이나 신규 기업이나 다 사라져요. 그래서 기존과 신규가 모두 다 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존 기업, 신규 기업 모두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산업의 종류를 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건축비가 변함이 없는 경우, 비용 불변 산업, 일정 산업, 건축비가 올라가는 경우, 비용 증가 산업, 건축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 비용 감소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산업의 종류에 따라 주택 가치가 어떻게 되고 공급량은 어떻게 되고 산업의 장기 공급수는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자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거예요. 신축을 통해서. 근데 신축하는 과정 속에서 보실까요, 여러분? 최초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질 때 주택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1억이었대. 그럼 여기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됐겠죠. 1억이었어. 그런데 주택의 수요가 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자 올랐어. 1억 천으로. 1억에서 1억 천으로. 그런데 공급이 똑같이 증가했네? 수요가 증가하는 크기만큼? 그럼 도로 1억으로 떨어졌겠지. 그럼 수요가 증가해서 1억 천을 거쳐서 도로 1억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1억이었던 놈이 1억 천에서 다시 1억으로 떨어졌으니까 원래 수준, 불변이에요. 원래 수준이 됐고 기업이 진입했죠? 공급량 늘지. 그리고 최초 가격 얼마였고? 1억. 나중 가격 얼마요? 1억. 두 개, 아니요. 1억. 1억 천 거쳐서 도로 1억이 됐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장기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가볍게 보세요.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 비용 증가 산업 볼까요? 건축비가 올랐대. 그러면 건축비가 올랐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 만큼 공급을 증가시키지 못해요. 수요는 10% 증가했는데 공급은 5% 증가했대.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서 1억에서 1억 천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공급의 증가는 수요 증가만큼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증가한 거야. 가격이 조금만 떨어진 거야. 1억 500이래.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최초의 가격과 수량이 정해져서 여기서 1억에서 정해졌는데 잠시 1억 천을 거쳐서 떨어졌는데 1억 500까지 떨어진 거야. 1억 천을 거쳐서 1억 500까지 떨어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이 1억에서 1억 500이 된 거니까 원래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기업이 진입했기 때문에 공급량은 증가해요. 그리고 최초점과 나중의 점을 연결하잖아요. 완만하게 우상향의 모양이 돼요. 근데 진짜 드물긴 하지만 그리고 시험도 거의 안 나오겠지만 비용 감소 산업이 있다고 치면 건축비가 오히려 하락한다고 치면 수요가 10% 증가했는데 공급은 15%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 증가보다 공급의 증가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가격과 수량이 최초에 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잠시 1억 천을 거쳐서 여기 1억이었는데 1억 천을 거쳐서 가격이 하락했는데 수요 증가보다 엄청 하락해가지고 9,500으로 떨어진 거야. 9,500으로. 그러니까 원래보다 낮은 수준이 됐고 공급량은 기업의 진입 때문에 증가하고 최초와 나중을 연결하면 장기 공급 곡선의 모양은 우하향의 모양이 될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가다 질문하기를 아니 공급 곡선이 우하향의 모양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산업의 장기 공급 곡선은 그럴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얘는 거의 잘 안 나와. 그런데 이거를 이런 그림은 신경 쓰지 마시고 외우는 법을 이야기를 해본다면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불변이잖아요. 그럼 불변이면 원래 수준이야. 그리고 불변이면 그림의 모양도 수평선이에요. 증가는 원래보다 높아. 그리고 모양은 우상향이에요. 감소는 원래보다 낮아. 그리고 우하향의 모양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기억하실 때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좀 좋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불변은 원래 수준이고 수평선, 증가는 원래보다 높고 우상향, 감소는 원래보다 낮고 우하향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시험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해. 그 중에서 얘는 거의 안 중요해.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만 가볍게 보세요. 근데 얘가 이 중에서 중요하다는 것에서 별표 친 거지
제가 시험에 검작에 잘 나온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비중이 낮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알려드리면 요거만 비용 증가가 제일 중요해. 그 다음 얘. 그럼 얘는 거의 안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외우시는 요령은 불변이면 원래 수준, 수평선. 증가는 원래보다 높다, 우상향. 됐죠? 그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지역주구제, 자 보세요. 아까 A란 지역이 여기라고 치고 대부분 주거지역인데 연탄공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연탄공장을 바깥으로 빼냈다 그랬죠. 법으로 규제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못 들어오게 한 거야. 다른 공급자가 못 들어오게 한 거야. 그럼 1억에서 1억 천으로 오른 상태에서 다른 공급자가 못 들어오는 조치를 했다면 계속해서 장기에도 1억 천을 유지할 수 있을까? 단기는 1억에서 1억 천으로 올라가는 게 맞는데 장기에도 계속 못 들어오니까 1억 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A란 지역은 못 들어오는 게 맞는데 여기 못 들어오겠으니까 대신 B란 지역을 개발해요. 여기에 들어와. 여기를 못 들어오겠지만 바로 옆 동네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1억에 공급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기에 경쟁 시장이 존재하잖아요. 여기에 못 들어오는 대신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1억 천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 여기서 1억에 공급이 되면. 그래서 도로 떨어지게 됐다. 장기에 가면 주택 가치는 원래 수준으로 회복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역주구제 문제점에서 여기만 A 지역만 지역주구제를 실시하잖아요. 그러면 진입장벽으로 말미암아 1억에서 1억 천이 되어가지고 여기 지역만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돼 있어요. 독점적 주의를 누린단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연탄공장 있었을 때 여기에 1억 주고 산 사람은 1,000만 원의 혜택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연탄공장 여기 없어졌대. 그 말을 듣고 그래 사야지. 그때 얼마에 사야 되죠? 1억 천 주고 산 사람들은 초과인이 없어요. 그러면 연탄공장 있었을 때 1억 주고 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사전적 독점. 연탄공장 없어졌단 말 듣고 1억 천 주고 사는 경우는 사후적 독점. 초과인은 어디서 존재한다고? 사전적 독점.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행위가 벌어지기 전에 이미 이전부터 위치를 점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유리한 혜택을 누리는 게 사전적 독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탄공장 있었을 때 1억 주고 산 사람들 나중에 없어지면서 1억 천 되어서 초과인을 누리게 될 때 그런 걸 사전적 독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울러 이 지역주구제가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법적인 규제다 보니까 토지용 경직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여기만 지역주구제 실시하게 되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법에서 공부하면 지역주구제 같은 법적인 규제를 보면은 꼭 유리한 것만 같지 않은데 개론에서 얘기 듣다 보면 마치 지역주구제 이야기하면 집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얘기하네요. 꼭 좋은 건가요? 아니.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했을 뿐이지 지역주구제는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도에 맞지 않는 토지용을 제거하는 지역주구제는 말이죠. 집값이 올라가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가격이.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위한 법적인 규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런 규제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지역주구제 실시는 부동산의 가격을 올라가는 쪽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올라가는 쪽으로 작용할 때는 사유생이 증가합니다.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하게 되면 사유생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주구제는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는데 지금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사회적 후생? 근데 그 이야기를 앞에서 했었어요. 어디서? 수요 공급 이론에서. 가격 수량? 이거 소비자잉여 기억나십니까? 이거 생산자잉여. 그리고 이 두 가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다 합쳐서 사회적 후생. 그런데 여러분 정부의 법적인 규제나 어떤 정책은 저 사회적 후생을 줄여 사회적 후생 손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금 제가 이랬습니다. 지역주구제는 법적인 규제라 그랬어요. 그러면 연탄공장 있었을 때 지역주구제 실시로 말미암아 연탄공장이 없어지는 건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요? 하락으로 나타나요? 상승으로 나타나고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킨다고. 그런데 어떤 법적인 규제로 말미암아 용도에 맞는 것만 허용하는 법적인 규제로 말미암아 법적 규제가 있어서 가격이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사회후생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다음 문제에다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봐요. 27회 문제예요. 틀린 것은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랬죠. 자,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2번 봐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어쭈? 뭐예요 이거? 공법이죠. 그러면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갈수록 태산입니다.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제가 누차 말하지만 이런 말씀드렸어요. 기초과정일 때 다른 과목들 열심히 하셔야 되고 특히 공법 같은 경우는 기초과정에서 체계라든가 이런 걸 잘 잡는 게 중요하니까 열심히 막 여러분들한테 숙제도 내고 막 검사도 하고 막 시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걸 외우셔야 돼. 그 다음 단계로 가. 그러면 개로는 가만히 있다가 거저 주워 먹어. 그런 거. 그런데 그런 거 안 하신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설명해 주세요. 과목 구분 없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무릎 아팠다고 치과 가갖고 낫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릎 아파요. 치과에 가갖고 낫게 해주세요. 이 치료하는 김에 무릎도 치료해 주세요. 좀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가볼게요. 초점 양호한이죠. 그러면 키워드가 양호한하고 하나는 편리한하고. 양호한 나오면 그렇죠. 전형. 편리한 나오면 1번. 오 잘하시네. 그래서 해볼 거예요. 공법 보충. 자, 그럼 용도지역 구분입니다. 구분하세요. 도, 관, 농,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구분하십시오. 주, 상, 공, 녹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성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구분하세요. 전, 일, 준이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으로 갈까요? 아까 핵심 키워드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인데 몇 종 있죠? 1종, 2종 있습니다. 그러면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이고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이죠. 일반 주거지역의 핵심 키워드는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1종, 2종, 3종 있죠. 그래서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또 뭐가 있죠? 준주거지역이 있죠.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과 업무, 주거시설의 상업과 업무가 이렇게 보완이 되어집니다. 주거지역의 상업과 업무가 보완되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거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개론에서 이야기를 먼저 해버리면 뭔 얘기인지 한마디도 모르겠어요. 개론 너무 어려워요. 막 그런다고. 근데 여러분 공법을 공부하고 있고 잘하시네. 그럼 개론은 거저 주워 먹는 거지 이런 거. 그럼 다시 가봐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 양호한 나왔으니까 뭐라 그랬죠? 양호한 나왔으니까 뭐냐고. 전용이지. 그럼 공동주택 중심이잖아. 편리한 나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를 편리한으로 바꾸면 안 되고 양호한 공동주택이면 2종 맞고 여기 뭐로 바꾸면 돼? 전용으로 바꾸면 되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눈에 잘 들어오죠? 그래, 이건 눈에 잘 들어와. 그래서 3번 갑니다. 사적 시장의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 정책의 한 수단입니다. 1번, 3번 개론 맞습니다. 4번 갈까요? 여러분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해서 지정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아니 여러분 경관지구 있고 고도지구 있고 같이 중첩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공법 부지런히 공부해야 된다고. 자, 또 4번도 공법이네. 또 5번 갈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이것도 공법이야. 그러면서 토지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해서 도, 관, 농,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맞아요. 2번, 4번, 5번 선택지 5개 중에 3개가 공법이고 2개가 개론이야. 이게 개론 문제야, 공법 문제야. 이렇게 됐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정책 부분에 가면 공법과 관련된 내용 또 세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더라. 그러니 1차만 공부하는 분들 어떡하란 말입니까? 막 그러신다고요. 그랬을 때 항상 깝깝했는데 제가 올해는 공법생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이게 이제 공법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해야 된다. 이제 자기 어필을 했죠. 개론이지만 공법이니까
공법 수행해야 된다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정규 강좌에서는 다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본다. 그러니까 개론에 나오는 공법을 따로 짬을 내서 저랑 콜라보로 좀 찍어서 올리거나 좀 그렇게 할 거예요. 기출문제만 갖고 특히 1차만 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공법에서 배웠지만 저분 말하기를 이렇게 저게 공법에 나와서는 나 맞힐지 않은데 개론에 나왔기 때문에 못 맞힌 거다. 이런 분이 있어요. 공법에 나왔으면 난 자기 맞힌대. 근데 개론에 나오는 바람에 못 맞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좀 할게요. 여하튼 문제는 풀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별거 아니고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 또는 토지가액의 증가분. 자, 여러분 볼까요? 이만한 땅을 갖고 있는데 값이 얼마냐면 1억이야, 1억. 그리고 연 단위에 매년 지가 상승률은 10%래. 그럼 이번 연도에 얼마가 돼야 정상이에요? 1억 1천이 정상이야. 1억 1천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여기를 개발했대. 그 바람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 바람에 2억 됐대 얘가. 그러면 정상지가 상승분 얼마만큼을 초과했어요? 정상지가 상승분은 1,000만 원인데 2억 됐으니까 9천만 원이 초과된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으로 보는 거예요. 환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지가 상승분 초과하여 개발 이익 발생한 여기 9천만 원 그거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이익 환수제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나라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서 개발 부담금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발 이익 환수제가 넓고 그것의 방법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 제도는 개발 이익 환수제의 일환입니다. 이게 더 넓은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둘이 같은 말은 아닙니다. 개발 부담금제와 개발 이익 환수제가 같은 말은 아닙니다. 개발 이익 환수제의 하나의 방법으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 제도는 개발 이익 환수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더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우리의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 그 다음 여러분 토지은행제도라고 그랬어요.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인데 토지가 여유 있고 값살 때 사두는 거예요. 공공이 정부가 토지가 값살 때 여유 있을 때 사두는 건데 우리나라는 LH공사. 자, 질문합시다. LH공사 우리말로 해봐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따라서 공공이 토지를 매입한 후에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토지 비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공공개발용, 하나는 수급조절용.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 이게 공공개발용의 목적이고요.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게 수급조절용의 목적입니다. 요거는 협의매수,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원래 처음부터 다 협의매수 하도록 하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공공개발 하려고 그러는데 협의매수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수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용도 가능합니다. 수용 가능. 요거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요거는 수용 가능합니다. 협의매수 원칙으로 하지만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값싸고 여유 있을 때 미리 비축해 두는 제도가 바로 토지 비축제도 또는 토지은행제도입니다. 장점은 그냥 놔두면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고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그걸 막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도시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 또 하나 공공재나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가 필요한 때 제때 공급될 수 있습니다. 아무 계획 없다가 나중에 공공시설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매입도 어렵고 수용하려면 갈등 생기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또한 개발이익을 사이에 환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토지 매입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땅값을 부추깁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투기한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토지를 매입한 시기하고 매출한 시기의 사이가 예컨대 2000년 편의상 그냥 1월 1일 날 매입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2020년이라 합시다. 1월 1일 날 매출했다 합시다. 매각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사이에 20년 동안 관리 문제가 생깁니다. 토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거냐? 정부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토지은행의 취지에 따라 투기를 억제하고 개발이익을 사이에 환원하려면 토지를 매입할 당시 기회비용 수준으로 가격을 묶어둬야 되는데 그런 사전 조치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토지은행 제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단점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시에 토지를 적절한 때 토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는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지은행 제도는 우리나라 시행하고 있다, 시행하고 있지 않다? 시행하고 있다. 어디서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직접적 개입이다, 간접적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이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의 경우는 시장론의 뒷부분하고 정책론의 앞쪽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여기도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강의를 들었으면 그거를 글자와 연결하기 위해서 책을 읽으셔야 돼요. 이거 생략하지 마시고 가급적 읽으세요. 힘드시지만. 왜냐면 이거 책 읽을 기회가 많지 않아요. 앞으로 3월달 가면 문제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합격서로 줄이세요. 그리고 복수 문제 꼭 풀어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써보세요. 그리고 찍어서 인증 올리셔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골라서 뭐 인스타나 그런 데도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꼭 이렇게 가시고요.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공부하실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모의고사도 그렇고 비교하지 마시고 너무 급하게 가지 마세요.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급하게 가고 70점, 나는 40점 나올 때 저분 70점 나왔던 분도 10월 28일 날 가야 돼요. 다. 결국 거기에서 다 만나게 되거든요. 뭐 그분 80점 맞고 합격하고 나는 65점 맞고 합격해도 똑같은 자격증 나와요. 절대로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서둘지 마시고 차근차근 끝까지 가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정책론 이어나가도록 할 거고요. 투자론은 좀 건너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론으로 가서 금융론으로 연결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정책론, 투자론 건너뛰어서 갈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